한국이 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들어가자 인도네시아가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X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5천억 원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오스트리아 전투기 구매를 타진해서 논란이 일며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초 KF-X 공동개발 사업에 20% 지분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난 때문에 내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명기한 개발비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면서 129개 전투기 관련 기술을 얻어내고 자국 기업에 KF-X 인도네시아 버전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것은 한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계속된 사정에 개발비 분담률을 18.8%로 낮춰줬지만 다른 기술 이전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끝까지 15%로 내려달라고 하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가 에이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기 조립까지 시작하자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황급히 KF-X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한 금액인 5천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외부에서 한국의 KF-X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인도네시아는 눈치를 보며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또한 분담금을 낮추거나 자신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과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세계가 놀라는 에이사 레이더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제는 KF-X 시제기 조립까지 들어가자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적은 투자로 놀라운 성과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한국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2천억 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믿지 않았지만 뒤늦게 한국의 KF-X 프로젝트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한국은 최근 KF-X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놀라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해상 표적 한가운데 세워진 관역의 정중앙을 수직으로 정확히 명중시키는 미사일 사진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으로 무려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홀인원 하듯 명중시킨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미사일이 너무나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켜 지켜보던 연구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합성사진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미사일의 정확도는 놀라웠습니다. KT-SSM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야심차게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 당국이 개발한 것입니다. KT-SSM은 우리 수도권을 향해 배치된 장사정포, 갱도 진지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KT-SSM은 수초 안에 4발을 쏠 수 있으며 직경 60cm, 최대 사거리는 150km 이상입니다. 이는 1.5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고 현재 개발 중인 개량형은 사거리가 늘어나 유사시 김정은 집무실과 지하 벙커 등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5월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450km 떨어진 표적을 7m 이내의 정확도로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KT-SSM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적기지를 한눈에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초소형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찰기 3매와 금강 배투 정찰기 등을 운용하고 있고 최근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해 실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찰 자산이 한반도를 집중 감시하고 있지만 군사분계선 상공을 너무 썼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이런 사각지역 없이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총 5대의 정찰 위성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형급 위성은 해성도가 뛰어나며 주야간 및 기상악화 상황 속에서도 감시할 수 있지만 2시간마다 한번도 상공을 정찰하기 때문에 감시망에 공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초소형 정찰 위성입니다. 소형 위성은 510km 고도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하는 초소형 정찰 위성은 현재 가장 뛰어난 성능의 초소형 위성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대로 나온다면 세계 신기록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초소형 위성은 현존 최고라 불리는 핀란드 정찰 위성과 해상도는 비슷하지만 무게는 20kg이나 더 가볍습니다. 실시간 정찰에 최적화된 초소형 위성은 가벼울수록 기동성이 높아 무게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초소형 위성은 현존하는 초소형 위성 중에 가장 가벼우면서 최고의 해상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초소형 위성을 2023년 11월까지 지상실험용 검증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이 완료되면 국산 로켓에 실어 올릴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으로 정확하게 확보한 목표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강력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핵무기의 수준의 위력을 지닌 현무포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레이저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으로 확보한 정보를 통해 정확도가 높은 우리의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은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군 현대화와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며 화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포방부는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함께 운용되는 전력 가운데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 미군조차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K10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한 번에 104개의 포탄을 장착할 수 있어 탄약 보급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K10이 나오기 전까지는 포탄을 운반하고 자주포에 장전하는 임무는 트럭과 사람이 직접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K10이 등장함으로써 드디어 손이 아닌 기계로 보급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영국 등도 이를 개발하긴 했지만 미국은 추진하다가 중도에 취소했고, 러시아와 영국은 비용 문제로 인해 취소한 바 있습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를 활용하면 트럭을 사용할 경우보다 생산비,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듭니다. 또한 자주포는 포격을 마치고 나면 대포경 사격을 피하기 위해 후방으로 빠져야 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탄약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 구태여 장갑으로 된 탄약 보급 차량의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나라들은 탄약 보급 장갑차를 포기했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알려진 펜자우비츠조차 따로 탄약 보급차를 두지 않고 크레인에 달린 트럭에서 파레트처를 내린 다음 맨손으로 옮겨서 장착했습니다. 결국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 손으로 40kg이 넘는 포탄과 20kg이 넘는 장약을 들고 낑낑거리며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장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K10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형상 지형이 험해서 트럭이 제대로 따라갈 수 없고 방어력도 약했습니다. 결국 안전한 후방 지역에서는 트럭이 값이 싸서 나을지 몰라도 실전을 치러야 하는 전장에서는 K10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실제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 당시에는 K10이 없어서 해병대원들은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 손으로 포탄을 쥐고 날라야 했습니다. 자주포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시간이 바로 탄약을 보급하는 동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총리가 사임을 표명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서 가장 유력하게 부상했다. 7년 8개월간 아베 정권의 2등의 역할을 수행한 스가 관방장관의 향후 정책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나 자신도 총재 선거를 위해 회견을 열겠다.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당내 파벌들의 지지를 받으며 총리 당선이 유력하다. 집권 자민당 내 7개 파벌 가운데 5개 파벌이 스가 관방장관을 총재 선거에서 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가 남기고 간 한일 관계 과제는 산더미다. 국회의원표 약 70%를 차지한다. 반도체 소재 세계를 둘러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문제,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문제 등이 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이달 초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이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 기업 자산 압류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연일 정례 기자회견 가지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지난달 4일에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다며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로서는 향후 구체적 대응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으나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그가 정부 대변인으로서 아베 정권의 입장을 설명했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스가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1년 임기의 과도적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교 소식통도 근본적으로는 아베 내각을 잇는 연장 정권이기에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말로 추진 중인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등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일 일본 게이제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개선,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강조했다. 버블 붕괴 후 최선의 상태까지 이끌 수 있었다.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주가와 취업자 수, 땅값 등 변화도 수치를 거론하며 지켜세웠다. 아베 정권은 엔화 약세, 주가 상승, 고용 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와 함께 총리 관저에서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실적은 스가 관방장관의 평가로 이어진다. 그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총리를 지지해왔다. 1차 아베 정권에서도 총무상 등을 역임했다. 특히 주요 파벌들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정권의 정책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며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증시는 스가 관방장관의 출마 의향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시장은 그가 총리가 되면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도하고 있다. 따라서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노믹스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대규모 금융 완화도 계속될 전망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아베 정권의 대변인으로서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지해왔다. 그는 정부, 일본은행 일제로 금융정책을 일본은행에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가 관방장관의 총재 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키타현 출신인 그는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후 오부치파에 소속했다. 이후 고치카이로 옮겼으나 2009년 고가파파를 탈퇴했다. 파벌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많은 의원을 거느린 거대 파벌이 총재 선거를 주도한다. 국회의원 표가 많을수록 총재를 배출하기 쉽다. 따라서 투표에 발판이 부족한 무파벌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렵다. 이번 스가 관방장관의 경우에는 아베 총리와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 주요 파벌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그를 지지해 파벌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아베 총리는 공식으로 스가 관방장관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2일 니카이파 간부에게 총재 선거와 관련 호소다파는 잘 정리됐다고 말했다. 호소다파는 현재는 무파벌인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이다. 이미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표명한 상태다.